근데 전세 가격은 월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2년 전보다 중요해요. 이거는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주택자 한 채를 더 살 시장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주택자를 규제해도 저 임대차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시죠. 이강수 대표님을 모시고서 오늘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백수가 되고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리서치 회사를 차린 이광수라고 합니다. 전에 뵀을 때만 해도 이제 미래셋에 계셨는데 대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전과 후의 상황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부동산 리서치 하고요. 광순의 복덕방이라고 하니까 왜 수수료 싸게 해주냐. 사실 부동산 리서치하는 회사예요. 한국의 주거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이퍼를 내는 회사는 또 많지 않아요. 그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금 리서치 페이퍼를 보고서를 내고 있고 한 달에 2번 정도 냅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 무료예요. 정말요? 그래도 수익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저희 KB 부동산 구독자분들도 보고서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수익 사업은 아니니까 그냥 메일만 보내주시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거래량이 조금은 늘면서 부동산이 지금 상승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급매물도 좀 많이 소진됐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상반기의 시장 흐름은 가격이 일단 회복했고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현상이거든요. 뭐 사실은 현상보다도 저희가 전망이 더 중요하니까 이 전망을 하려면 지금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야 그 원인이 지속되면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고 그 원인이 일시적인 거라면 이 현상이 지속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좀 보시기에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을 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다 유사한 모습을 가지는데 계속 가격이 빠지는 자산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또 독특하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 때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는 어떤 수요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사서 이 시장을 그래도 약간 움직였는지.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했는데 그런 돈이 들어오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증가했고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빠지니까 갈아타기 수요가 또 강남 3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수요들이 총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집을 쓰려고 사는 사람들이 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성 여부인 거예요. 이 실수요자들이 과연 계속 살 수 있을까? 다시 가격이 회복하면 수요를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 내지 이제 전망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위주로 이제 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이 다주택자는 지금 시장에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싸니까 좀 더 사고 싶을까요? 저희가 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빙의가 되게 중요해요. 빙의. 네. 그 사람으로. 돼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상상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다주택자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아니지만 한번 대볼까요? 제가 강남에 한 3채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 가격 떨어지면서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달라고 그래. 근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전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지. 최근에 가격 엄청 떨어지는 거 한번 경험했어? 그럼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 내가. 이쯤에서 한번 팔까? 한 채는 한번 팔아볼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떨어질 땐 안 팔아. 떨어질 때. 그래서 떨어질 때는 사실은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떨어졌다가 오를 때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거는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주택자 한 채를 더 살 시장은 아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다주택자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두 채 정리를 해가지고 역전세 맞은 물건들에 이제 현금을 조금 투입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약간 지금 시장의 변화를 좀 보면 강남 송파 혹은 이 주거지 중에서 좀 양호한 주거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쪽에 지금 전세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징후들이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전체 시장은 이렇게 아직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지금 오른 지역 말고 그 외 지역, 강남 이외 지역으로 좀 이 매매 시세가 상승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전세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전세 가격이 월별로 보면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폭도 줄고 있고. 근데 전세 가격은 월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전보다 중요해요. 네, 쉽게 말해서 2023년 3분기면 2021년 3분기가 역대 최고치였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라도 그때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고 또 하나 뭐냐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져도 제가 회피할 수 있어요. 그 가격을. 안 팔면 돼.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회피가 안 돼요. 무조건 다 그 가격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오를 때도 무섭지만 내릴 때도 무서워요. 유일하게 회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파는 건가요? 아니요. 전화 안 받는 거. 근데 그건 언제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피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에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일어나는 시장의 변화를 저희가 단순하게 보자는 안 된다.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전세가율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율이 50% 밑도는 이런 단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은 서울에서 났단 말이죠. 원래 예전에는 그래도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매매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뭐 50%대에서 지금 뭐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 우리가 봤었던 2013년도, 15년도하고는 또 다른 시장이 지금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제했듯이 지금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실수요는 전세가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어떤 가치를 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서울을 제일 먼저 사는 거죠. 강남 3구를 제일 먼저 사고 투자 수요가 들어온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 전세는 아직 만기가 1년 남았어요. 근데 매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세가율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일단 사. 네, 일단 1년은 모르겠고. 사실 굉장히 리스크하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2015년부터 시작했었던 한 5, 6년간의 그 정말 높은 폭의 상승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재미를 많이 본 분도 계시고 허탈한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부터 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수요 자체가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매 시장의 속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짧아지긴 했어요. 사이클이 이제 큰 사이클과 작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 작은 사이클이 큰 사이클을 변화를 못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큰 사이클로 봤을 땐 아직 상승의 시작은 아니다. 뭐 크게 올려려면 결국에는 사용 가치도 올라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거든요. 미래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시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크다는 거고 뭐 그런 시점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시점을 저희가 언제로 보느냐의 이제는 이야기인데 2019년부터 최근 3, 4년간 갭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갭 투자분들이 무자본 갭 투자도 많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다 나와서 소화가 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야 바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거래량은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뭐 3천 건 뭐 남짓인데 이게 분양 시장 같은 경우 뭐 하나 이렇게 오면 막 7, 80명이 지금 몰려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보면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기 수요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최근에 부동산가가 급상승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자기 집 마련에 나서는 거고. 근데 아주 분양 시장만 보면 일단 전매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투자나 투기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분양이 잘 되는 걸 보면 어쨌든 분양가가 주변 집가보다 싸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 거죠. 분양가가 비싸면 분양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분양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지방과 서울의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극명한 양극화 사이가 좀 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실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분양이 안 된다는 건 정말 최악인 상황이고 그때면 오히려 집을 살 때죠. 근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안 온 겁니다. 그래도 하락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매물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미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놓으면서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 이제 하락의 일종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줄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누가 여기서 마음이 더 급하겠습니까? 그러면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씩 호가를 내주면서 3분기 때는 2단계가 올 것 같아요. 매물은 증가했는데 수요는 감소한 상황.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안 돼. 거래가 극심하게 또 안 될 거예요.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다시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호가를 낮추게 되겠죠. 이때 떨어질 때 더 낮추지 않으면 거래가 그만큼 안 일어날 겁니다. 하반기에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정부가 어떤 특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해주면 가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진짜 하방 압력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제도가 나오면 이게 미래 수요를 좀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제도가 없으면 수요가 확 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 큰 거예요, 정책이. 근데 근본적으로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전세를 민간에서 공급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인데 이 집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진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더 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세금도 이미 뭐 많이 붙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줄 수는 있는데 다주택자는 줄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주택이 총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데 팔았다. 그래서 전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은 다주택자를 규제해도 어차피 전세랑은 상관없다. 상관없죠. 100채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50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25채를 팔았는데 25채를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들이 샀어. 그럼 실수요자 수요도 25채 준 거잖아요.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자도 줄고 공급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기서 누군가 투자자가 사면 오히려 전세 물건도 유지되기도 하고. 다주택자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주택자를 규제해도 임대차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다주택자를 마치 규제하면 전세 가격이 오른대요. 이 논리가 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딱 머리를 치는 듯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전세 물건 자체가 소멸하고 수요 자체도 소멸하니까 임차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을 예측하거나 예상하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집주인들은 무이자 대출에서 유이자 대출로 전환한 거예요. 그런 순간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전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